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을 향한 뜨거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나가라. 우리에겐 한국 기업이 필요 없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샤예요. 그리고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건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그날은 평범하지 않은 하루로 변하게 됐죠. 하버드의 큰 강의실로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강의실은 정말 컸고 좌석이 천장까지 끝없이 이어진 듯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에 자리를 찾아 앉았고 노트와 제가 좋아하는 펜을 꺼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얼굴들이 보였어요. 중국, 한국, 미국 그리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인도에서 이곳까지 공부하러 온 길이 참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자마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키가 크고 흰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는데 아시아 경제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그날의 주제를 적었어요. 한국, 인도, 중국 간의 경제관계. 그 순간 제 심장이 잠깐 멎는 듯 했어요. 이 강의는 저에게 그저 또 다른 수업이 아니었거든요. 제게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실 제 아빠는 인도에서 큰 한국 회사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최근 아빠의 직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 걱정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교수님은 최근 인도에 있는 한국 소유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저는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가 바로 삼성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아빠와 나눈 긴장된 통화들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매일 밤 늦게 집에 오셨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일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아빠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복잡해 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천 마일 떨어진 이 강의실에서 드디어 아빠가 겪고 계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어요. 교수님은 이런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 기업들은 수십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들이 주는 임금은 대부분의 인도 기업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의 직장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떠올리면서요.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할 수 있었고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아빠 공장 주변에는 작은 가게들과 식당들이 생겨났고 그건 노동자들 덕분에 모두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신 한마디에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파업과 문제들 때문에 일부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삼성이 떠나면 아빠의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회사들에 의지하던 다른 가족들은요?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저와 제 가족도 포함된 문제였죠. 강의가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천천히 짐을 챙기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알아봐야 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해야 했어요. 이제 이건 그저 수업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 제 나라, 그리고 복잡한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도전받을 테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싸워야 할 순간들이 다가올 거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강의하시는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제 근처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우리랑은 다른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공용실에서 그들이 대화하던 게 생각났어요. 어느 날 저는 공용실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중국인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들이 인도에서 일하는 한국 회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말투가 전혀 좋지 않았어요. 그 한국 회사들은 자기 직원들한테 너무 부당해라거나 그들은 인도를 그냥 돈 벌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늘 회사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한국 회사들이 마치 나쁜 놈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회사들이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가끔 어려운 단어를 쓰셨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수십만 명의 인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직접적인 일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큰 회사들이 작은 인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지급하는 임금이 대부분의 인도 회사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희 가족이 예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학교 준비물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고 가끔은 아이스크림 같은 작은 사치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공장들이 산업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설명하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치 큰 나무가 숲에서 자라면 그 주변에 작은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큰 나무인 한국 회사가 작은 식물들인 인도 기업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일이 우리 가족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더 강해질 수 있게 돕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들의 속삭임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한국 회사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저처럼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또 있나 살펴봤어요. 그때 다른 걸 발견했어요. 인도 학생 몇 명도 수업에 있었는데 그들도 저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강의에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회사들이 일자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도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기술 이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좀 복잡하게 들리긴 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요. 아버지는 그냥 자전거만 주신 게 아니라 타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한국 회사들도 그런 거였어요. 단순히 기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마치 처음으로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직장 이야기나 그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만이 아니라 한국 회사들이 인도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의 속삭임과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에 전화할 때 아버지께 여쭤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이 이야기에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인도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국 학생들의 속삭임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노트에 가득 적힌 메모와 질문들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수업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어요. 마치 큰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 우리나라, 어쩌면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교수님의 말들이 마치 퍼즐 조각들처럼 조금씩 맞춰져 가면서 예상치 못한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서 영화가 펼쳐지는 것 같았지만 이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제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교수님은 무슨 첩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 요원들이 인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은밀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중국 요원들이요? 그것도 인도에서요? 황당한 이야기 같았지만 교수님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교수님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첩보 요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들의 임무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에 불만을 품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내서 물었어요. 옆에 앉은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교수님이 제 질문을 듣고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건 결국 힘과 영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이 마치 같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두 큰아이와 같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장난감이란 건 인도에서의 영향력이고 한국은 그동안 자국의 기술과 기업을 통해 인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키워왔대요. 근데 그게 중국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이걸 체스게임처럼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한국의 말, 즉 인도에서의 공장과 영향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했어요. 거대한 체스판의 공장 건물들이 체스말처럼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좀 이상한 상상이긴 했지. 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중국 요원들이 한국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인도 사람들이 한국 기업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순간 배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도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버지 공장도 여기에 관련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더 큰 목표는 결국 한국 기업들이 아예 인도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거죠. 배 속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더 심해졌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면 아버지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회사에 의지하는 다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 걱정이 드러났는지 교수님이 서둘러 말씀하셨어요. 모든 파업이나 항의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배후에서 이런 숨은 세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 했어요.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 괴롭힘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게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어는 바로 인식과 열린 소통이에요. 교수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비록 제가 중국 요원들을 막거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친구들에게, 누구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특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악당이나 영웅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여러 관점이 존재해요. 여러분의 임무는 진실을 찾고 표면 너머를 들여다보고 듣고 보는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큰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저만의 비밀이라는 느낌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오늘 배운 건 그저 수업을 위한 흥미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고 제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결국 지식이 힘이니까요. 그리고 숨은 의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 힘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방어 수단일지도 몰라요. 기숙사에 도착하니 룸메이트 프리아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는 걸 알아챘는지 리샤 무슨 일 있어?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이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강의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동안 프리아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정말 무섭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프리아조차 이런 걸 몰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거짓을 믿고 있을까? 저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프리아, 우리 뭔가 해야 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저 학생이잖아.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말했어요. 아마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 우리가 아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릴 수도 있고 캠퍼스에서 토론을 열 수도 있어. 말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문제였어요. 우리 가족과 공동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프리아를 보니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결심이 느껴졌어요. 맞아,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나도 도울게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울 거라고,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우리 가족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걸 준 그 파트너십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프리아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며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저 2명의 학생일지 모르지만 진실을 아는 2명의 학생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의 도전은 엄청나겠지만 저는 맞설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경제나 정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삶, 우리 가족,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고 그건 싸울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작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말을 조심스럽게 썼죠.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좋은 시작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뉴스 기사도 읽고 영상도 보고 아빠 회사의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어요. 상황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회사들이 있던 지역 전체가 발전했더라고요. 공장 주변에 지역 상점들이 생겨나고 원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고용 불안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해결되어야 할 진짜 문제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그들은 거짓말과 반쪽짜리 진실을 퍼뜨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려 했어요. 누군가가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름을 더 홀 픽처라고 지었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한쪽 면만이 아니라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노동자들, 회사들, 그리고 나라 간의 더 큰 문제들에 대해 썼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글을 읽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몇 명이 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어느 날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글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제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화난 댓글들도 있었고 제가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됐지만 곧 그건 결국 참여의 한 형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과 제 주변에서 대화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라들 간의 문제는 크고 복잡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지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새로운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 블로그 읽었어, 아빠가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더라고요. 니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말이 저에게 모든 걸 의미했어요. 그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아빠와 전화를 끊고 기숙사 창문을 바라봤어요.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상상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저도 이제 그 대화의 일부분이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다음 글을 쓸 준비를 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제 가족, 그리고 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글자씩 계속해 나갈 거예요.